네, 요한복음 6장 10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요. 괜찮은 사람이 해보시면. 잘 안 들리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그 미디어법하고 예. 문제 그점 얘기. 그럴까요? 예. 지금 그럼 우리 10번 할 수인데요.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 좀 하려고 했던 미디어법하고 이제 4대강 문제, 이 문제를 그 10번과 관련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부터 그러면 미디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난주에 맛있다. 미디어법 그 한나라당 올린 게 안 본 적 있어요? 자세히 본들 못했어요. 네, 미디어법 알아요. 지금 한나라당 안이 이제 뭐 쟁점이 한 두어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더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신문과 이제 방송이 겸용하게 해주는 거, 그걸로 이제 신문법을 바꾸는 거하고, 하나 이제 방송법을 바꾸는 건데, 지금 이제 신문이 그런 이제 지상파 방송의 어떤 지분을 갖는 거, 이거 겸용하는 건 이제 금지한.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케이블 방송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뭐 중앙일보 같은 데도 하고, 디지털 조선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데서 이걸 어떻게 이제 겸용을 하게 하나, 이제 그건 아닌데, 지금 이 민주당 같은 데서는 아예 이제 그 겸용을 금지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대기업이 이 신문과 방송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대 방송인 게 일종의 지금 이 지상파 방송 중에서 특히 이제 KBS나 그 MBC, 특히 이제 그 타겟이 된 게 지금 MBC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SBS야 이제 좀 그런 성격이 이미 이제 민영화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MBC를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이제 한나라당 논리는 OECD 국가들 중에도 이제 대부분 이런 겸용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겸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그렇지 않다. 일본 정도만 좀 그렇지 다른 데들도 여전히 어떤 그 지분에서 이제 나라별로 그런 게 좀 이제 다른데 겸용을 금지하는 경향이 이제 강하다. 이제 그런 거고. 나라별로 그 퍼센트는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의도 같아요. 한나라당이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일종 지금 지상파, 특히 MBC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라고, MBC를 이제 이 신문사들이나 대기업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뜻한 대로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 지분이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만약에 지금 한나라당 안으로 아마 25%인가를 하는 것 같아요. 25%까지 지분을 허용하도록 해주자 이런 건데, 만약에 조선에서 25 가지고, 중앙에서 25 가지고, 또 하나 어디죠? 동아에서 25 가지고 합치면 75%죠.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회사로는 작지만 어떤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여기서는 하나 2%를 넘어갔을 때 이제 그 다음 그 MBC 논조가 어떻게 이제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경련 또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보수 정치권들하고 이 보수 언론들이 이제 결탁하게 됐을 때 완전 이제 어떤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공정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런 그 보수 언론 또는 뭐 어떤 보수 집단이 이걸 다 장악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그 폐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예 겸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누가 100%를 가지면 어쩌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꼭 조선, 중화, 동화만 100%를 그들만 25씩 해가지고 100%를 가지라는 보장은 없다. 완전히 또 어떤 그 아리랑당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부해져가지고 뭐 그 법에 따라서 아리랑당 관련된 사람들이 또 다 장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요. 한번 누군가 장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것이 또 그들이 주식을 내놓을 리도 없고. 그래서 아예 이것은 처음부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 민주화가 덜 된 상황, 또 뭐 서구 유럽이라고 모르지만은 민주화가 덜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파워 간의 힘이 아직도 어떤 보수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미디어 관련법이 이렇게 돈과 어떤 자본과 이런 거대 언론을 소유한 쪽으로 이게 갈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폐해가 커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안이 맞다. 아예 겸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이게 그냥 뿔뿔이 거의 뭐 누구도 몇 % 못 가지고, 특히 그런 대기업, 거대 언론사들은 그걸 가질 수 없게 해야 이게 그냥 어떤 뿔뿔이 어떤 서민들 또는 뭐 여럿이 이렇게 나눠 가짐으로써 그나마 좀 어떤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결사 반대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한나라당이 내 맘대로 그렇게 된다면 아주 우리는 이제 MBC에서도 대한뉴스를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대한뉴스 시청이 되는. 네. 지금 이미 KBS 변한 거 보시죠. KBS 그 방송 그 보도 변한 거 보면 너무 뻔한 거죠. MBC도 그들이 뭐 이 조선이 장악하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 논조가 그대로 MBC 논조로 다 들어오게 되고, MBC의 대부분의 그 지금 현재 있는 앵커와 기자들은 다 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유역인데요. 4대강 그 살리기 문제인데, 그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하는가. 도대체 의도가 뭔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 정말 치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면 치수는 정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어떤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그 잠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에도 그 하회보를 설치해가지고 그 저수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설치되면은 그 하회마을 일대 그 백사장이랑 이런 그 유적지들이 많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또 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밑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보가 생겨서 큰 위기도 벌어질 거고, 특히 뭐 지리산도 지금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댐 이걸 만들면서 이제 많이 수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 중에 무리하게 이게 또 이제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그 목적에 맞춰서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강이나 이런 하천들이 어떤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화도 되는 이런 시스템도 되는 그 방향으로 어떤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무리수들이 이미 노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왜 저걸 하려고 하는가. 이게 어떤
그런 이벤트성으로 저걸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역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위주로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 않으면 저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지금 뭐 일부에서 이제 저걸 이제 운하, 대운하로 이제 갈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운하로 간다고 할 때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대운하로 가는 거라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문화인 건지 그런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뭐 양측 간에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 쇠고기 문제에서처럼 솔직하게 과학적으로 토론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쇠고기처럼 한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지금 4대강도 워낙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잖아요. 괜찮다는 쪽도 있고 하지 말자는 쪽도 있고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해가면 되는 문제라고. 근데 이제 미디어법은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완전히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의도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할 얘기 있으면. 근데 진짜 요즘에 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시대가 진짜 역행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예, 예. 나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결국 이게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만큼 이걸 흡수할 만한 여력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박근혜 씨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뭐 박근혜 씨가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한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번에 또 그 사교육 금지 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교육. 한나라당에서 사교육 금지하네요. 네. 정두원 의원이랑 또 막 다 됐던 거네. 학원 뭐 야간 수업 금지한 그거 말하죠? 예. 야간 수업 금지하고 뭐 내신 문제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쪽이 요즘에는 또 분당이나 이쪽 되게 유효한 동네 같은 경우는 진짜 학원을 또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과외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과외?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학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비싼 과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는 또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만약에 학원 금지면 또 과외로 갈까? 옛날에도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교육 문제. 그리고 또
영어 시험도 승리해서 안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막 크게. 네. 영어 시험도 이제 수능에서 빼겠다. 근데 결국 네. 자격증 시험으로 가면 이거는 또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또 다르게 진짜 완전히 학원 중심의 그런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고 지금 네. 대학생들도 토익 점수 따려고 다 학원 다니 누가 대학에서 그 그렇죠. 토익 커버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더 내가 볼 때는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 자기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그걸 막으면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예. 실제 뭐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만회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만 막아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자기 어떤 그 예. 부유함이 있어서 이제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제 뭐 고립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걸 도대체 사교육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사교육 문제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진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예.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는 일본의 이제 어떤 아주 조그마한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평가 시험을 이렇게 예. 다시 했더라고 할까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의 굉장히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제 전국 1등을 한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취재를 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뭐 그 지역 현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 개편하고 특히 이제 교사를 한 수업마다 2명씩 넣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메인 교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체크해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처지는 아이들은 하여튼 계속 그렇게 커버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뒤처지는 아이들 없이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니까 거기서 경쟁력이 이제 좀 살아나는 예. 방식이 되니까 예. 굉장히 일본에서도 교육적으로 나쁜 애들이 그런 교육 기업을 통해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예. 이제 결과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역에서 이제 방과후 학교도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사들도 이제 충원을 해야 되니까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예. 실력도 이제 높여주고 이제 예.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저번에 이제 핀란드 그것도 이제 좀 한번 TV에서 해주는 네. 봤는데 거기도 이제 이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도 지금 핀란드나 이런 교육이 경쟁이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다른 경쟁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이제 낙후되는 아이들이 없이 계속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 하여튼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제 걔네들을 계속 제교육을 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아예 자폐나 있는 이런 애들까지도 개인 교수를 통해서 이런 애들 계속 관리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학생들 간에 학력 격차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쟁의 어떤 수위가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일본하고 핀란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경쟁을 다른 사람들하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는 시스템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 굉장히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학교에서 도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도쿄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줬는데 예. 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주도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학원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학력이 계속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주도성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방식이 되게 좀 뭐랄까 운동도 열심히 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 그때 예전에 민족사관학교 얘기하시는 애들한테 굉장히 예의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재하러 간 사람들이 도로를 지나가는데도 그냥 아무나 와서 애들이 보면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뛰어나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근데 저번에 한번 손준 씨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한번 보니까 그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남이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해서 이제 사교육으로 아이들 학력 신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아이들이 주도성이 없이 그렇게 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그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는 지역이 사실은 강남이라니까요. 다만 이제 굉장히 그 사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텨내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학습을 해내는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장시켜주면서 그냥 어느 정도 그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진짜 그 교사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학급당 2명만 넣어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수업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협력해서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해도 도시에서 이제 있는 그 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게 일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용도 창출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교사를 충분히 뽑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인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10번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격 공부하는 거하고도 저기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저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영생 생명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아주 이제 추상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무언가, 또는 이제 전경련의 이 대기업 회장들이 가진 생각이 무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 부모들의 어떤, 부모들이 가지는 그 어떤 저변의 그런 가치관이 뭔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문제를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제 힘들다고 봐요. 지금 이제 뭐 일례로 이번에 발표한 내신을 다시, 이전에는 상대평가제였는데 이제 절대 등급제로, 지금 9등급인데 이제 5등급제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한번 이제 딱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내신을 5등급제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간다. 그럼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수능은 되게 변별력이 이제 높은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학교 교육은 어떤 점에서 더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차피 뭐 다 200점 만점에 190 몇 점씩 맞고 그 고등학교에 들어온 애들인데, 그 애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내신에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특목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서울대 들어가는데도 그때 우리 때는 10등급이었어요. 근데 10등급 맞고 서울대를 가리가 있어요. 수능은 잘 나왔는데, 뭐 그때 근데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내신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어요. 내신을 전혀 그 대학 갈 때도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써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런 것들은 애들이 그냥 시험을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전두환이 그 내신제를 도입을 하고 상대평가제로 바꿔버렸어요. 그 전까지 이제 절대평가제였다가 상대평가제로 바꾸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였으니까 또 대학에서 반영도 안 하니까 뭐 그냥 다녔는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다 점수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엄청난 그 컨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에서 뭐 20점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나, 학교의 그 학습 분위기가. 내신제가 없었는데, 내신을 적용을 안 했는데, 그러면 학교 공부를 엉망으로 했냐?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신제가 없었는데도 정말 학교 분위기가 좋고, 학교 분위기가, 선생님 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왜 그랬냐면 다 본고사 봐야 되고 수능 잘 봐야 되니까, 그 선생님의 좋은 강의를 들어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 내신과 상관없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1차적으로는 내신이든 뭐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업의 질을 높여주는 거. 정말 애들이 들을 만한 수업, 아까 그 일본에서처럼 그 교사들의 어떤 공교육을 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수준을 이 사교육보다 훨씬 더 높여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부터 교사 수를 훨씬 늘려야 되는 거죠. 교사 수를 늘리고, 현재 있던 교사들도 계속 재교육하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중고등, 초중고도 내가 보기엔 뭐 박사까지 하고 초중고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단당 인원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대학원생들도 거기로 투입을 하고, 실업한 이런 사람들 투입하고, 그쪽으로 많이 인력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 이것은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점에서 테크니컬한 문제인 거죠. 테크니컬한 방법인 거죠. 어떤 작은 단위에서. 그 다음에 더 큰 단위로 가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고,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뽑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학이 좋은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이 변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여전히 어떤 방법을 써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끊임없이 사교육에서 그걸 채우는 그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뭐 누가 더 안 좋은 학생 뽑아서 하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학생을 뽑아야 나중에 자기 대학에도 더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이 대학의 노력을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가본들 또 그건 아니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존재하고, 그러면 대학은 왜 더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가? 대학의 발전과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졸업생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문제가 또 하나 존재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모두 다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다. 그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엔 이 입시제도는 뭐 백날 바꿔봤자 그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어떤 독점 세력, 부와 권력과 이 명예를 장악하는 이 독점 세력의 기초에 학력이 놓여진다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은 이건 어떤 교육 대책을 내놔도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않고 계속 이것만 뭐 백날 내신을 넣었다 뺐다, 뭐 수능을 넣었다 뺐다, 입학 사정관을 넣었다 뺐다, 이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이런 사회 체제, 사회적 이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좀 탈이념적으로 가자는데, 탈이념이라는 건 아예 존재할 수 없고, 본인이 뭐 탈이념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이념인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체제인가, 이 체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거기에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거꾸로 답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답은 아예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체제는 다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현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런 그 체제를 이렇게 모색하지 않는 한은 백날 교육제도 바꿔봤자 그게 그거다. 그리고 여전히 강자 편에 이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체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에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리랑당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려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그거다. 근본적으로 이 사회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이 문제. 응?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거기서부터 그 하부 조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또 뿌리이고, 그 뿌리를 바꿔내야 그 다음에 줄기가 크고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그 뿌리는 계속 그만둔 채로 계속해서 어떤 열매, 줄기 부분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그래서 대통령과 원로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아예 근본으로부터 출발하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보기엔 근원적 처방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도대체 우리 사회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에서는 승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제도를 바꿔본들 우리 사회가 바뀔 리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승자 독식의 구조를 바꿀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또 무엇과도 관련이 되냐면, 개별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승자 독식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세계 질서 체제에서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공평한데 또 일제에 당할 수 있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국내 안에서 어떻게 공의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이 답도 교육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경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걸 해야 비정규직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선결돼야 비정규직,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미취업, 그 다음에 저출산, 주택, 교육, 이게 다 풀린다고 해요. 그게 안 풀리면 거기 아래 거 풀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게 나머지가 다 결부된 문제겠죠. 지금 저출산도 결국엔 승자 독식에서 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아봤자 고생하니까 나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급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거기서부터 교육, 주택, 이런 결혼, 저출산,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보기에 교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그 가치의 문제니까. 근데 교회가 전혀 그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지. 교회의 설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나라당도 전혀 답을 못 내놓고, 민주당이 헤매는 이유가 내가 보기엔 그거라고 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답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들은 깊이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였고,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그 사상의 뿌리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세력이 나머지 답들도 이제 찾아낼 것이다. 어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정치를 하는 한에 있어서 또 이 사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 이 부분이.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아이를 낳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예.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 문제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예. 이제 그 또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게 어떤 그 명의보다 2살 많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6살이 7살이 됐는데 칠판에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글을 빨리 깨우쳤나 이렇게 예.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써요? 영어 유치원을 다녀보죠? 네. 오. 그러니까 이거 영어를 완전 자유적으로 문장을 막 쓰는 거예요. 오. 그 어린애가. 예. 근데 이제 우리 여지를 딱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출발선, 그러니까 그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교육 격차가 전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그런 교육을 보장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립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주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하나님의 정치 썼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국가의 그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도덕적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예. 국가가 그 예산을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 그것은 성경에 기초해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하면서 철저히 그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그 고아와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그 시스템만 가지면 이제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거기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위 쪽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제 또 그런 그러니까 뭐 경쟁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뭐 수익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동일하게 이 사회에 대한 일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최근 어떤 기사 읽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 협상을 하는데 이제 그 경제계하고 이제 노동계하고 이제 경제계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오히려 4%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쪽에서는 뭐 한 20%를 올려달라고 이제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 부를 더 분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평균 임원의 이제 그 연봉을 보니까는 9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의 그 임원들이 1억씩만 이렇게 환원을 해도 사실은 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 임금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수치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 개인에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걸 실현하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돈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국가가 나서 세금으로 이것을 회수를 해버리면은 충분히 그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들을 국가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디? 은서가 어디? 불 때문에. 아 불? 물. 물 하나 사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교육권이나 생활권을 보장해주지만 또 위로 올라가면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성공을 끊임없이 사회 전체와 나누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좀 중요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나누자고 하면 우리 사회는 안 나누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세금도 좀 올리려고 하고 집값 비싼데 이제 종부세 하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돼? 내놓으라고 하면 세금 못 내놓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저는 얘기했나요? 박지성? 네. 53억인데, 56억인가 실제 가져가는 20몇 억밖에 안 돼요. 그 영국에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뭐 42%인가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50%, 60% 가까이 떼가니까 그 외에 무슨 연금, 보험 뭐 이런 거 하면 더 떼가. 성토모 입장, 그 점에 소득 때문에 떼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러니까 성토모가 상당히 우파인 거죠. 땅 한 푼만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참 희한한 논리죠. 그 성토모가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선수가 나온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그들의 어떤 논리. 성토모가? 그렇게 세금을 안 걷어줘야. 땅을. 이제 땅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세금 안 내.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땅으로 세금을 걷으면 그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어떤 것 같아요? 성토모 방식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장수환 나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신현 운동하는 그건 어떻게? 그건 자세히 최근에 얘기를 못 들어봐요. 이번에 와서 그 한매 FTA 하던데. 참 우리 사이트에 상수식에 그거 올려주는데. 한번 좀 정리해보세요. 결국 이제 그것도 그런 게 성토모의 어떤 가치도 그리고 그 이변의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변에. 그러니까 그 정광 교수님 저한테 얘기하신 그러면 부자껏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자는 거냐? 나는 거기에 그분의 가치관의 핵심이 사실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토모는 빈부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런 큰 차이에 대해서 토지 불로소득만 없애면 나머지의 그런 빈부격차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 된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 문제 가지고 그 창수관사님하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제3의 길이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좌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그 저번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자유기업원의 그 사람 누구지? 공병. 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성토하고요? 네. 오, 예. 근데 이제 또 장수현이 약간 이제 의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예. 좀 그 정강수 교수님 대답이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하고서 하는 예. 것이에요. 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당신들 뭐 토지세 그렇게 넣겠다는데 그거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라 이제 그 공병호 씨가 이제 비판하니까 예. 이제 뭐 그 정강수 교수님 우리 그렇게 심하게 걷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굉장히 뭐랄까 이제 좀 무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근데 예. 자기들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이념, 사상이나 이념을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비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안에서 이미 그걸 이전 기준들을 정해놨으면 그걸 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네. 사실은 뭐 토지 사회주의죠. 그렇죠. 네. 토지에 있어서는 100% 몰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부격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금방 이런 소득세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딜레마가 되는 게 그거예요. 예. 장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실제 성통 방식으로는 빈부격차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좀 그 예. 한계가. 그러니까 예. 왜냐면 실제로 토지세를 걷어가도 예. 뭐 토지를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수익을 내서 여전히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부를 계속 축적할 수 있고, 예. 토지를 아주 싼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세를 거의 안 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토지를 가지고서 낼 수 있는 그 수익이 굉장히 적다고 한다면 예. 여전히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사이클이 다시 재편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빈부격차가 이제 아주 커지지는 않게 되는 그것에 대한 그거지. 그러니까 토지를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본인들이 벌써 희년을 말하는 것부터도 완전히. 그럼 이제 박지성은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뛰어서 그렇게 몇십억을 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그냥 인정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하는 이론의 한계를 또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못 보니까 그건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렇죠. 이게 어떤 성토모의 문제는 어떤 토지 공평,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이것은 맞다고 봐요. 예.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것은 난 틀렸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종부세를 더 높이고 뭐 설령 그게 이제 그 세금 전가가 되는 또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제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다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빈부격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토지 부분에서만 좀 어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잘 알지 못한다. 그럼 하여튼 토지 이 독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토지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토지 관련세를 그렇게 늘려간다. 또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토지세를 그렇게 만들면 뭐 다른 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이 사회의 다른 문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린다든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전혀 그렇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사실은 그리고 토지세를 거둔다 해도 토지 문제가 풀리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대를 전가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전가해버리잖아요. 네. 전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아닌 방법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토지세가 전가가 된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어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학자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본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현실에서는 뭐 반드 전가하잖아요. 네. 누가 주인이 부가세 내니까 이거. 그렇죠. 예, 이런 오피스텔 부가세 안 내잖아요. 다 세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예. 비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상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것도 다 사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성토모 얘기를 잠깐 한 건 아까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빈부의 문제, 또는 우리 사회가 가려고 하는 어떤 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이렇게 성토모가 말하는 이 지대주세제가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세제로 이제 실현이 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했는가 우리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또 민노당에서 내놓는 이런 안들도 결국 이제 각각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 체제를 바꿔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거기에서 파생한 모든 문제, 주택, 교육, 저출산, 실업, 이 문제가 이제 다 풀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는다. 이제 아까 일례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십시다. 그게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 그 학교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모든 학생이 이제 100점으로 왔을 때 옛날에는 100점이었는데 100점 만점에 옛날에 뭐 10점부터 90점, 99점까지 이렇게 쭉 뭐 한 명씩만 있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 점수가 올라가서 90점부터 99점까지만 있어요. 갖고 막 90.01, 90.02, 90.03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사회 안에서 그런 부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다 뽑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99점을 뽑지 90.1점을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90.1점 여전히 그 사회에서 꼴등인 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이런 빈부격차, 이 문제는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 이제 김연아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일본 누구죠? 그 여자 선수?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올림픽에 나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1등은 엄청난 상금을 10억을 받고 3등을 벗어난 사람은 이제 상금도 못 받고 자기가 낸 비행기값까지 다 내고 돌아갔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여전히 1, 3등에게만 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서열화하는 거, 1, 2, 3등만 독식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점수가 많이 올라와도 여전히 그 등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뭐 서울대를 모두 다 간다. 네? 모든 대학을 다 없애고 다 서울대로 바꾼다. 이런다고 문제가 풀리냐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아니고 이제 서울대 내에 무슨 과, 또 이 문제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서열화와 그 다음에 승자 독식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이것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문세인님. 이번에 그 한국 축구가 그 지금 이제 월드컵 진출했잖아요. 혹시 그 뉴스 들었어요? 보너스 얼마씩 받게 되는지? 보너스? 네, 그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이 보너스를 받게 됐다고요.
지난번 대회 때 줬던 만큼 그래요? 정확히 그 액수를 들어봤어요? 액수는 네. 난 이제 그것도 한 예가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6등급으로 나눴다고 보더라고요. 기여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6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은 8천 주고 6등급은 6천만 원 준 거예요. 이제 최대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면 뭐 견딜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누구나 아까 9억 받고 그 임원님은 9억 받고 누구는 시간당 4,000원 받아가면 한 달에 80,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는 거예요. 8천, 6천이랑 우리가 뭘 또 이게 같이 고생했는데 또 뭐 박지성 많이 뛰어다녔잖아요. 우리는 조금 뛰고 고생했고 또 골도 넣어줬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쪽은 뭐 한 100만 원 받고 저쪽은 몇십억 받아갔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끼리 싸움 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이쪽은 100만 원 받았는데 박지성 9억 받았다. 이번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합 나갈 때 누가 골 패스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내가 넣지. 어떻게든지 내가 넣지. 박지성한테 골 안 넣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방법이 바뀌겠죠. 뭐 이게 어시스트 한 거에 따라 또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을 건가.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성토모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분배 문제를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거두는 얘기는 하는데 분배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떤 것 같습니까? 분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예. 환수해서 예. 내려보내는 거. 예.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정광수 교수님이 부자들 거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88만 원 세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8만 원 세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커피숍 같은 거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완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예. 스타벅스 하나가 없어지면 그 소규모 뭐 이 커피숍들 뭐 몇십 개가 살아나니까 그것 예. 때문에 그만큼 고용도 많이 창출될 수 있고 이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커피벅스를 네. 제약을 둬야 된다. 국가가 나섰으니까. 예. 이게 실제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 대학가 일정한 지역에는 아예 그런 커피숍 이 스타벅스 같은 대형 뭐 유통회사나 이런 그 체인점들을 부르지 못하고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 때문에 거기서는 예. 이게 제어가 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나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국가 간에 이러한 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예. 그러면 뭐 요즘에 소위 또 뭐 WTO나 이런데 예. 제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그 연관돼서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서 이것을 조절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방법을 잘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아웃라인, 사회적 합의만 찾아내면, 예. 지금 이제 뭐 최근에도 굉장히 문제되는 게 그 또 대형 유통회사들 그 슈퍼마켓 예. 진출하는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예. 뭐 지역 상인들 다 예.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사실은 또 하여튼 그 격차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문제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금으로서의 어떤 흡수해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올려내는 이런 방법들이 돼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사회 그 산업 시스템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룰들 예. 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 뭐 끊임없이 그 뿌리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 네. 그게 있어야 아까
동네마다 그 슈퍼마켓, 네? 지금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네. 대단한 큰 슈퍼마켓, 예? 작은 슈퍼마켓도 원래 큰 건데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예? 우리 이은석 형제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아까 우리의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슈퍼마켓의 문제를 또 이 편의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장 종사자로서 뭐 해안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어때 지금 근무하는 데는 뭐 매출이 잘 일어납니까?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이라면 어떻게 그 누진 가정이 이렇게 그 평상적인 그 수익을 올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은사님 급여를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연봉을 얼마 받아요? 너무 조금 많아가지고 뭐야,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데요? 많이 안 해요. 늦게 나가요. 누나는 급여를 올려주라! 올려주라! 네, 하루에 몇 시간?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많이 하네, 7시간씩은. 매일? 월요일날은 안 나요. 화수, 목, 금? 4일 근무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간당 얼마 계산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네. 그래도 대강 뭐 6,000원, 7,000원? 그렇게 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5,000원? 5천원 나한테. 진짜? 올려주라! 올려주라! 근데 그러면 누나는 그거 해서 지금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팔면 그 뭐 몇 퍼센트를 그 회사에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이익금에? 얼마를?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게를 오픈할 때도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본인들이 가게를 다 얻어서 예.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회사가 그 소유한 것을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이제 받아서 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렇죠. 이거 뭐 찜질방에 있는지 막 연기가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그 투자를 많이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네. 근데 이제 상권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누나가 하는 데는 좀 작은 데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직영하는 거를 이렇게 윤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요. 그럼 누나는 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누나 가족이 가져가는 수익금은 300? 예, 300 정도. 투자금을 얼마나 해요? 투자는 1억 투자해서 300? 1억 정도 하는.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는 거라 아닌가요? 그건 아니다. 1억이면 30밖에 안 나오니까 300, 1억이면 1년에 3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노동이 적진 않아요. 왜냐면 24시간이니까 우리 매형이랑 두 사람이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겨울 여름 틀리더라고요. 여름은 이제 매출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고, 네. 겨울은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편의점에 밖에 이렇게 파라솔 놓고 거기서 네. 사람들 좀 쉬고,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죠. 여기다 또 아르바이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몇 명이나 아르바이트? 주간, 야간, 평일 야간, 주말 야간, 주간. 4명인가요? 은서 이제 빼고 4명이. 그럼 한 사람 와서 이제 뭐 주간 뛰고 하고 또 야간하고 하고 일을 묶여대고. 이제 거의 사게 되죠. 왜냐면 저희 누나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야간에 이제 안 나와버리면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또 이렇게 그 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그렇죠. 닫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이들이 잘 적응 못하는 시간대에 외우는 게 어려운 게 근데 이게 있잖아 또좀 우리 매형 세대, 고등학생 세대가 약간 좀 애매한 세대인데 누나가 몇 세죠? 몇 년생이에요? 저보다 이제 변호사님 많은 게 지금 44시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세대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고등학교를 졸업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죠. 가정 형편상 이제 안 보내는 거에도 많이 그렇죠. 힘들었던 세대였으니까. 근데 진짜 이 세대가 뭐 회사를 나오거나 하면 진짜 할 일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지식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형도 이제 한동안 저기 청계천 쪽에서 이제 이거 있었거든요. 네. 뭐라 자수 자동으로 이제 기계 자수? 네. 네. 한동안은 이게 굉장히 잘 됐었는데 네. 중국 쪽에 완전히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가까이 높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도 이쪽 딱 하려고 하다가 우리 누나가 이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하니까 이제 이거 해가지고 공장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수익을 낼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에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네. 힘든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영 몇 세? 누구야? 2년.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한번 이거만 좀 정리하고 거기까지 해보십시다. 아까 그거. 우리 그 사회 체제 어떤 분배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배만 만약에 한 8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이거로만 가는 사회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뻗업지는 아닌 거 아닌가. 분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분배 차이가 크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누가 그렇게 고생하겠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배 차이가 뭐 100만 원대 9억, 10억 이렇게 가야 이분은 열심히 일하는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지생이 돈을 많이 내야 차는가 아니면 재밌어서 차는가? 네? 이게 지금 서울FC의 규내슈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축구를 보니까 한국 선수들의 차이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이 축구를 재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맞고서 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전에 가면 어떤 창의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넣었을 때 옛날 맞은 기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도 누가 틀리게 왔는데 막 때려봐.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공부해라, 왜 이렇게 공부 안 냐,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재밌어서 한 거지 무슨 막 공부하라고 이렇게 재촉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누가 성격 읽으면 성격 아닌 거 두들겨 패고 이러면 내가 읽겠는 거지. 재미로 읽는 거지. 뭔가 깨달아지고. 근데 이제 이 축구도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축구를 시키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기네슈 감독 얘기가 한국 선수들이 즐거움으로 축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맨유의 누구죠? 호날두 이런 애 보면 하여튼 그냥 그거 자체가 어떤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 돈은 돈이지만 그 안에서 뛸 때는 다 있고 또 그 축구로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축구할 때 돈 줘서 누가 운동장에서 놀았나요? 노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즐거움 자체가 우리의 어떤 노동을 유발하는 게 있다고 봐요. 어떤 노동의 저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일본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개발을 시켜줄 때 이게 어떤 등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개발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하는 거. 즐겁게 어떤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하고 가도록 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이제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떻게 즐겁게 노동하게 할 수 있는가.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노동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즐거움을 주는 사회. 공부도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또 회사 일도 어떻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얼마만큼 그 분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분배의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그 노동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금 그 보상이 적더라도 그 만족감 자체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좀 틀을 바꿔서 어떤 이 즐거움, 만족감과 어떤 이 분배의 격차 줄이기. 그래서 이 만족감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노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닌가. 그걸 하게 되면 어떤 훨씬 더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게으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네거티브를 줘서 아예 일하지 않는 그냥 일을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만 일하지 않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도 이제 늙어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창의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만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뭐 2,000원어치씩만 먹게 해주고 놀을 하면 놀아라. 또 그렇게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마지노선 사회복지의 마지노선을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즐거움과 그다음에 너무 격찬하지 않은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해가면서 아까 일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특히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 교육 부분이 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크다고 해요. 교육 부분이. 근데 거기로 이제 고용도 많이 창출하는데 그렇게 가면 우리 사회가 완벽히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버거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이제 그 어떤 성토모의 이 지배 주세제 뭐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토지 불로소득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다르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가 이제 조선일보인가에서 그 글을 봤는데 참 조선일보도 그런 글을 싣는구나 놀랐는데 미국인가 어디 이제 경영학 교수예요. 경영학 교수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럽이 왜 저렇게 생산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럽은 그만큼 노동조합의 힘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좋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돼 있고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완전 승자독식 사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장이 왔을 때도 더 잘 버틸 수 있고 조선일보도 저런 사람들을 실는구나. 네? 그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까 그런 핀란드나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사회를 장악한 자들이 영 그걸로 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한 나라는 그걸 갈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차를 훨씬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모든 걸 집권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들이 지금 아까 말한 그 경영학 교수의 생각이었다면 절대 저 미디어법을 저런 식으로 안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지금 완전히 독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그들의 독재를 막아내고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지 못하면 저들은 독재를 할 거고 그럼 우리 사회는 또다시 이 서민들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망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가지만. 예. 비정규직법 이거 이제 7월 1일 날 적용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뭐 이게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예. 이게 이미 진행이 된 상황에서 사실 진짜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고 그렇죠. 예.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예, 참, 예, 완전히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환자를 수술 때 뒤었어요. 그래갖고 배 딱 깔라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옆병원 와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걸 다시 봉합을 그냥 놔두고 보니까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봉합을 하고 끝내자 쪽도 있고 한쪽은 암덩어리를 드러내자. 지금 이제 이쪽인 것 같아, 두 개가. 그래서 한나라랑은 일단 4년 더 유예도 하자. 이쪽은 일단 시행을 하자. 꺼냈으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하자.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쪽이 됐든 간에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해도 보완책이 있고 저거 해도 보완책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식으로 한다면 민주당식으로 이것을 이제 바로 그냥 시행하자. 민주당식으로. 그러면 시행하면 그들이 예측한 그 문제가 벌어지겠죠. 이제 더 이제 그 비정규직 다시 채용을 안 된다든지 그 사람이 잘리고 이제 대실업난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노당이나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시행을 하자. 일단 시행을 하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6개월간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일지라도 그걸 구할 때까지 6개월간은 그걸 70%를 주든지 80%를 주든지 오히려 그 유예를 국가가 막아주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고서 그걸 해야 된다고요. 민주당식 방식은. 그 다음에 한나라당 방식은 이제 저렇게 간다. 그러면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저렇게 가면 이제 누가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어요. 4년에 또 이제 그 문제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약속을 해야 되겠죠. 4년 후에는 이제 그 대안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 번 더 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규직을 해야 된다. 예? 법제화해서 한 번 더 유예하고 연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규직화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기업 부담이 커지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 정규직화할 때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얼마를 도와준다든지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안 없이 일단 또 한 번 늦춘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다 그 내놓고 난 뒤에 대안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를 깔라서 암을 꺼냈다. 그럼 꺼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까르지 않는다면 까르지 않고서 다 덮어놓고 퇴원시키면 집에 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도록 하고 오늘 병원에서 계속 예후를 관찰하면서 지켜봐 준다. 이게 있어야 되지. 배 다시 붙여놓고 집으로 퇴원해라. 지금 이거고, 한쪽은 일단 죽든지 살든지 한번 꺼내보자 이거고. 그래서 지금 둘 다 내가 보기엔 문제라. 그 뒤에 어떤 후속 대안이 이렇게 납득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누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적당한 일을 못 찾는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3D로 가지. 그것도 내가 보기엔 말이 아니라고. 누가 인생이 3D를 살고 싶겠어요? 그러면 3D를 좀 이렇게 제거해주고 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D에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3D 업종 옆에 가서 좀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해야지. 지부터 그러면 3D로 가지? 지는 3D로 안 가면서 니네 왜 3D로 안 가냐고. 아직 배가 덜 고팠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국가를 위해서 3년씩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돌봐줘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오늘 이제 10번 문제로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좀 이 세상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세기에 나온 그 노동의 저주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풀지 못한다면 참 풀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네. 옛날 그 문방구 입을 다는 훨씬 낫죠. 그 누나는 가게라. 또 먹을 것도 많잖아. 먹을 거는 마음대로 먹고 계산 안 해도 돼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우리 가면 그냥 먹는 거야? 어디에요? 위치가? 저기 길동, 역? 강동구. 아, 길동역? 역은 아니고요. 네.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 누나가 이제 가게를 잠깐 비울 수가 없으니까. 아, 집 근처에요? 아니 혼자 있으니까 은행에 네. 갔다고 이런 업무가 있는데 네.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있는데 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사실 좀 수월하죠. 혼자 있으면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나랑 같이 네,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누나 옆에 있으니까 좋죠. 맨날 문방 혼자 있을 때는, 응? 진짜 그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누나 잘 해주죠. 누나랑 밥도 먹고, 네, 좋아요. 또 적재랑 노동은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은설 형제입니다. 지금 37? 네, 37이고, 이 형제, 자기소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자매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남친이 없는 자매님들,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의환 형제가 7월 18일 날 장가를 가는데요. 이제 당에 남은 유일한 지금 이제 총각 형제입니다. 저는 총각이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총각이면 제가 좀 구원을 하겠는데 총각이 아니가지고 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자 얘기해보세요. 그냥 믿음의 배필을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 잘 믿는 자매. 자기 소개 좀. 꿈과 자기 소개 좀. 요한 형님 그렇게 해가지고 장가 안 가요. 이게 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어서 그냥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여곡절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가게 된 게 아니에요. PR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37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을 그런 자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취미는 뭡니까? 주일은 조깅. 조깅? 그럼 1km 몇 분에 주파합니까? 한 3분 안에 주파예요? 1km 1000m? 속도는 못 내고 있어요. 네. 또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인터넷 서핑이나. 네, 서핑. 좋습니다. 하여튼, 그 자매님들 잘 봐주시고요. 주변에 좋은 자매님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참 우리 사회가 성경의 그 질서를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 심한 이 양극화와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참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렸고 또 정말 한쪽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또 한쪽에서는 참으로 너무 절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참으로 정말 이 격차가 좁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또 평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곧 높은 곳이 낮아지고 또 낮은 곳이 돋아져서 정말로 평탄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를 정말 평탄케 하는 그 역할들과 또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치를 꿈꾸는 저희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사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아리랑당에게 또 이 일들을 위한 비전들을 주셨는데 참 하나님 저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와 명철과 또 이 시대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모든 역할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들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의원은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가정으로 정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익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한 가운데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때 정말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또 눈에 아침빛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정치를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길을 가야 지혜를 얻고 또 온 국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 땅의 정치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 수많은 양들이 착취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타이당처럼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한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이슬 또 코람되어 또 성토모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서로 또 연합하고 지혜를 얻어서 서로 도울 걸 돕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서 이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새벽에서 그 수련을 하는 교회도 함께 하시고 이 여름에 이 나라의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시는 이 일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수련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수련회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이 묵은 땅을 기경해내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이 여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또 특별히 당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돕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아픈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봅시다. 공의정치, 하나님 경외 정치, 활용다. 시작.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공의정치, 하나님 경치, 공의정치, 하나님 경외 정치, 아리랑당. 네, 됐습니다. 시작. 공의정치, 하나님 경외 정치, 아리랑당.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